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떨어졌고 전국의 동파 신고는 70건 이상 눈길의 교통사고로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부대를 격려하면서 적이 핵으로 도발해오면 주저없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MCD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등판하는 궁금증계 최강 투톱입니다. 김문배 전 팀장, 박준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 기자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복궁 낙서 테러 범인 잡혔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는 10대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붙잡았는데 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 17세 임모군에 대해서 경찰이 어젯밤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공범 16세 김모 양은 어제 새벽 0시에 석방 조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2차 낙서를 저지른 남성 있죠. 네. 예술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말했던 이 모방범. 남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문화재 훼손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장가 기자. 일단은 되게 궁금한 거 쟁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체 왜 낙서했고 또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이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 범행을 배후에서 지시한 그 제3자가 있다는데 이게 밝혀졌나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처음에 이 경복궁에 낙서를 한 10대 남녀가 SNS를 통해서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줄게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실제로도 받은 돈은 착수금 5만 원씩 해서 둘이 합쳐서 10만 원에 불과했다고 네. 합니다. 이 낙서를 하라고 지시한 의뢰자는 구체적으로 경복궁 영추문, 서울경찰청 담벼락 이런 식으로 낙서 장소까지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네. 경찰 조사에서 이 10대 중 남학생은 자신이 낙서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낙서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학생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박준 변호사님, 예. 일단 이 낙서 테러의 대가가 10만 원. 네.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낙서 테러 이 사주한 사람 누굴까요, 대체? 일단은 SNS를 통해서 제3자가 뭐 장소, 내용을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고요. 해당 한 개에 5만 원, 그래 10만 원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공유 사이트 관련된 사람이 교사했거나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네.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이트는 관련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범죄로 따져봤을 때는 실제로 한 사람을 정범이라면 이렇게 시켜서 범행의 의사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을 교사죄라고 합니다. 교사나 정범이랑 똑같이 처벌이 돼요. 어허. 이게 범죄가 아직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10대들은 구속이나 아니면 문제가 되고 사주했던 사람은 교사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 사람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왜냐하면 텔레그램인가 그쪽에서 예, 거기서 했다더라고요. 하면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은배 팀장님, 일단은 10대 피의자들에 이어서 이 담벼락 낙서했던 이 모방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방에서 그 다음에 했던 모방범. 네네네. 어제 잠깐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이 괘씸하더라고요, 변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모방범이 경복궁 그 담벼락의 낙서 테러, 즉 낙서를 훼손을 했는데 그 20대 남성 피의자라고 그러죠. 피의자가 20일 날 오전에 자기 블로그에다 게시물을 올렸는데 자기 뭐라고 블로그에다가? 올렸냐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미스 치프가 말하는 직구순 장난을 치고 싶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썼다가 또 아니 안 죄송해요?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빨리 반대로 바꾼 거죠. 그리고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아시다시피 미스치프라는 거는 2019년 미국의 브로콜리엔에서 30명의 아티스트들이 결성한 그룹이지 않습니까? 이건 직구는 장난식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좀 약간 특이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룹은 맞습니다. 예. 근데 범죄는 안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그 피해자는 뭐라고 하냐면 또 다들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냥 낙서일 뿐인데 왜 숭례문에 불태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끔찍한 사람을 부르냐. 이거 심각한지 모르네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17일 범행 직후에 인증사진까지 찍어 올렸으니까 너무나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블로그가 비공개됐습니다. 하지만은 18일 날 종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 경찰에서 압박에 가니까 본인 통할 수가 없으니까 자진 출석, 자수를 했던 것이죠. 자수를 했는데 보통 6시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문화재의 낙서를 하는 얘기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대단한 거. 근데 이 대단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지난달 한 전시회에서 전시품을 훔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볼 때 절도 범이지 않습니까? 네. 절도범이 예술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 나이를 떠나서요. 이게 잘못됐다. 이 사람들 잘못됐다. 이거부터 인식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자기가 죄를 졌는지 알 거 아닙니까? 자,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는요. 선의를 베푼 이웃한테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이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장가희 기자? 네,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같은 마을에 사는 이장님이 여성이거든요. 이 여성 이장님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 이장 50대인데요. 평소에 이 남성이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반찬도 챙겨주고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선의를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남성은 이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 여성 이장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이장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여성 이장님으로서는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남성을 피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지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데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 바로 인근 야산으로 도주를 했는데 당시에 폭우가 내렸고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2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네, 참 황당한데 김은대 팀장님 일단은 이 남성이요. 그 여성 이장이 잘해주니까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건가요? 뭐 갑자기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좀 너무 배은망덕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상은 그 피해자가 마을 이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사실은 아들하고 살고 있으니까 가끔 공적 지원 아까 그 장가희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원도 해주고 또 반찬 같은 거 해주는데 이 남자가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가가지고 여성을 끌어안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강제추행이지 갑자기 왜 않습니까? 이래요? 예. 그리고 뭐 본인이 동의도 안 받고 그 집을 찾아가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피해자는 그 피고인을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부담스럽죠.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피고인은 자기를 무시해? 왜 내 말을 몰라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냐면 경찰 조사해보니까 그 피고인이 모친이 사망한 이후에 그 아들하고 피고인 둘이 사는 걸 보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갖다 주고 들여다보면서 살펴줬는데 그러면 호의를 베풀었으면 고마워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무참하게 살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배은망덕하다. 박준 변호사님, 예. 이 배은망덕한 분 살해 방법도 너무 잔인했어요. 그렇죠. 살해하기도 문제였지만 그 전에 방식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잘 베푸는 사람한테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껴안는 행동 지금 말씀하셨지만 강제추행죄들 그 하나하나들이 다 범죄가 됩니다. 하나 행동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다. 거절했는데 그게 반복됐기 때문에 급기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지금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살해까지 한 거거든요.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네. 본인의 어떤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 행동들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 거부 의사가 확고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장의 거부 의사 확고했는데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망상에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은재 팀장님 일단은 피의자 이 A 씨가요, 이
공소 사실 부인까지 했던데 뭐 어떤 내용이길래 뭐 부인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부인했나요? 부인할 여지가 없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 부인은 아니고 살해 동기에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공소사실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B 씨가 그 피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가 자기는 그 피해자가 주거지 자기 집하고 차량에 독성 물질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에 독극물을 넣어가지고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다. 네. 이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변명치고는 좀 황당하긴 한데요. 그래서 임상심리 평가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피고인이 피해 망상증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 경찰이 조사하면서 이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소에도 피해자가 좀 피고인을 좀 무서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남성을 평소에도 무서워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저 남성이 저 지긋하게 하다가 자기 마음을 안 받아주는 것 같으니까 무참하게 살해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요? 박준 변호사님. 예. 일단은 재판부가 징역 30년 선고를 했는데 네. 보통 60대 그럼 고령들은 좀 형량을 좀 낮추는 경우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30년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살인죄가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긴 한데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100여 차례 흉기로 100여 차례. 찔렀습니다. 상당히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잔혹하고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거죠. 본인의 어떤 망상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중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다만 그 망상 부분들이 일정 부분 고려를 해서 그래서 다만 고려해서 징역 30년이 지금 선고된 그런 상황인데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합의 같은 것도 전혀 안 됐고 유족들한테 뭔가 치유를 뭐 해주거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돼서 30년이 선고됐는데 어쨌든 간에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수법도 잔인하고 합의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사람을 100번을 흉기로 찌를 수 있는지 저 이해가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맞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배은망덕합니다. 서울 한복판 주택가에서요. 정말 살 떨리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영상이 준비되었거든요. 영상 보시죠. 볼까요? 네, 조그만 체구의 초등학생이 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급해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네, 이어서 순찰차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 B양을 납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장관 기자, 이제 서울 도봉구 아파트 단지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등교하는 길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요, 정말 뭐 대낮도 아니고요, 밤도 아니고요, 아침 등굣길입니다. 네. 9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더 기가 막힌 건 같은 아파트 주민이 바로 납치범이었습니다. 주민이 납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범인은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후에 엘리베이터에 탄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서 옥상으로 끌고 간 뒤 결박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의 핸드폰을 뺏어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2억을 가져와라. 안 그러면 아이를 돌려주지 않겠다. 이런 문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거 참 옛날에 많이 납치 사건 봤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사실 일어나지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박준 변호사님 일단은 저 학생 굉장히 불안에 떨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대체 이웃을 이 범인은 왜 납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돈 얘기를 했거든요. 납치를 한 다음에 금액을 요구를 했던 부분, 이제 이 부분인데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빚이 많아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무작위로 아이를 골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찍은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이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봤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무작위로 했는지 아니면 한 명을 특정해서 계획적으로 했는지 또 금액 요구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뭐 약취 유인죄 뭐 이런 걸로 지금 구속영장 신청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 돈 문제인데 김은배 팀장님 일단은 초등학생 학생이 네네. 다행히 탈출했는데 어떻게 탈출했다는 거예요? 좀 납치범이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학생이 사실은 이제 눈을 가리고 옥상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온몸을 테이프로 묶었다는 거예요. 근데 테이프로 묶었다. 꽉 묶질 않았기 때문에 움직여보니까 테이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풀었어요. 오. 그리고 옥상을 탈출해가지고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안 계셔. 어머니가 왜 안 계시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하고 이 아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니까 집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본인이 달려가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이요? 똑똑한 애입니다. 예. 오. 왜냐하면 이제 피해 당했으니까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아마 그 납치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물 아래층에서 보고 있었나 봐요. 주변을 보고 있다가 경찰이 삐옥삐옥 출동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죠. 도망갈 때 본인이 미리 옷을 준비해 왔나 봐요. 옷을 갈아입었죠. 즉 변장을 한 거예요. 안 용의주도 걸리려고. 했네요, 나름. 그래 봤자 CCTV 하나 보다 보니까 경찰에 추적하면 검거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자택에서 체포를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긴급 체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예. 일단은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사실 좀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아주 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뭔가 뭐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백주 대낮에 아주 떳떳하게 그냥 아이를 약취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 서울 시민들 불안해할 것 그렇죠. 같아요.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특히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하는데 최근에도 이런 사건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이 서울 중랑경찰서인데 떡볶이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2명을 유인하려고 했던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네. 50대 남성 검거했던 적도 있고요. 춘천에서는 올해 초에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유인했던 이 사람을 또 체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 이게 돈으로 연결된다면 또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부모들 그렇고 학생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번 좀 해결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호텔 사우나에 이 남성 고객들이 실수로 이 여자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장가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게? 네, 한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지난 7일 충주에 있는 한 호텔에 들러서 이 온천을 즐겼다고 합니다. 온천을 즐긴 후에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요. 이 머리를 말리다 보니 당연히 목욕탕이니까 옷을 걸치지 않은 채였겠죠. 자, 그렇겠죠. 그런데 머리를 말리다가 갑자기 거울에 여성이 아니라 남성 2명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자, 이 여성과 눈이 마주친 남성들도 놀라서 바로 목욕탕을 뛰쳐나왔고 서로 놀랐다.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에 이 여성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에 여직원이 뛰어들어왔는데요. 이 여직원 말에 의하면 이 목욕탕 사물함 키를 이 남성들에게 쥐어주고 수건을 가지러 가면서 통화하는 사이에 이 남성들이 잘못 들어간 것 같다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어허. 김대 팀장님, 일단은 이 남성들이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지만요, 이 알몸 상태였던 이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그 사우나에서 끝난 다음에 이제 파우더룸 탈의실에서 머리 말리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여성밖에 없는데 남성들이 쓱 들어왔다? 이거 엄청 놀랐겠죠. 예. 제가 남자라 하더라도 여성들이 옷 벗고 있는데 여성이 들어가면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깜짝 놀란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남성들이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고의성을 가지고 침입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만 있는 곳에 남성이 들어왔다 한다면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네요. 박 변호사님, 예. 일단은 피해 여성들 주장에 따르면요, 네. 가장 문제되는 게 이 지점인 것 같아요. 호텔 측이 좀 이 남성분들 들어갈 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못 막았는데 이 돈으로 합의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뭐 이런 것 같아요. 범죄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남자들이 일부러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라든지 어떤 다른 범죄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핸드폰 같은 거 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게 찍으려면 했으면 범죄가 네. 될 수 있는데 찍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관리를 잘 못했던 이 호텔 측에서는 분명히 잘못이 됐던 부분이고요. 네. 뭔가 보상금이라든지 위자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금액 제시를 좀 하고 이 제대로 100만 원 제시만 하고 이 제대로 조금 합의를 안 하거나 사과를 제대로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또 호텔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더 위자를 하거나 최대한 들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조금 다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면은 큰 일이면 큰일 수 있고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일 수 있는데 그래서 네티즌들도 굉장히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실수인데 고소까지 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을 클 거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김은배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사실은 고의성을 가지고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한다면 형법 처벌도 받고 민사배상이 되는데 고의성은 없나고 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를 당했는데 당시 아마 호텔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분이 상했을 정중하게 수도 있어요. 사과를 네. 하고 보상을 했으면 모르는데 사과 안 하고 돈만 준다 이러니까 화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은 되지는 않는 걸로 저는 변호사님 그렇죠. 네. 네, 이제 민사는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호텔 측에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하고
또 상황에 맞게 보상하게 되면은 고소는 민사소송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합의가 됐으면 싶어요. 예. 저는 그렇거든요. 이거는 호텔 측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이 남자들이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게 이 남녀 구별을 잘 해놔야 됩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하지 말아야 일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네. 뭐 다만 뭐 얘기에 따르면 휴대폰도 없고 뭐 별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CCTV에 보니까 뭐 그게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범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호텔 측의 잘못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 하여튼 가장 뭐 합당하게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또 이 일의 원인을 보면요, 이 남성들이 술 먹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술이 왼수다 이렇게 술이 정리하고 왼수다. 넘어가겠습니다. 장가 기자, 이번에도 호의냐, 아까 뭐 선의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도 호의냐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인데 뭐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게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최근 며칠 동안 눈이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 외제차를 보유한 이 차주도 전날에 눈이 얼마나 내렸지 하면서 창문을 한번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랫집 아저씨가 감사하게도 자신의 차량에 쌓인 눈을 치워주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게 뭐 손으로 치워주시거나 좀 이렇게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빗자루로 쓸면서 아이고, 빗자루로. 빗자루를 지지하는 플라스틱으로 차를 이렇게 텅텅 치면서 치워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차주 입장에서는 사실 차량이 외제차이고 평소에 이제 손세차, 셀프 세차만 열심히 했는데 혹시라도 흠집이 갈까 봐 걱정이 돼서 이웃집 아저씨께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저씨께서는 오늘 밤에 영하로 내려가면은 이거 눈이 다 얼어붙어요 라면서 더 이렇게 선행을 베푸신 아이고, 거예요. 예. 계속해서 치워주시려고 했대요. 자, 그런데 이 차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빗자루가 이렇게 쓸고 가면서 이게 쓸린 모습 그리고 긁힌 모습이 있어서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속상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기 다 돈 아닙니까? 저거 처리하려면. 그래서 또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팀장님은 이 차주였다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난감. 실제적으로 아래층에 있는 분은 그 눈이 쌓이니까 치워주려고 해서 선의를 베풀었지만은 그러려고 한다면은 차량 털기 아시죠? 부드러운 거.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그 플라스틱이 삐죽삐죽 나오면 딱딱한 그 빳빳한 것 같아요. 그 빗자루 아닙니까? 요거는 차량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마당이라든지 도로 쓰는 건데 아니 마당 도로 쓰는 걸 가지고 외제차를 더군다나 그걸 보닛이라든지 트렁크 들면 당연히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고의성 가지고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선의를 베풀었다. 이거 저 민사소송 하기도 그렇고 또 그리고 안 하자니 피해가 크고 난감합니다. 저 같으면 소송을 안 하고 네. 그냥 용서를 해 주겠지만 용서. 이 여성분은 또 민사소송 할지도 모르죠. 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네.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위에서 사연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했단 그렇죠. 말이죠. 어떤 말씀 이거는 민사소송 되는 겁니까? 되죠. 될 수밖에. 보험 사고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의를 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호의라는 거는 어떤 손해하고 우리가 그걸 보질 않거든요. 결국은 차에 흠집이 생겨서 그 흠집이 요즘은 저렇게 저 모든 걸 갈아라고 하진 않지만 옛날 같으면 흠집 난 걸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엄청나고 어떤 사고냐면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흠집 난 거라고 똑같이 봐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저씨가 한 행동 자체가 마음은 좋았지만 결국은 이 손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사소송이라든지 보험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장가 기자, 뭐 네티즌들도 굉장히 분분할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각자 분분하게 찬반 엇갈리나요? 제가 댓글을 쭉 읽어봤는데 네. 가장 베스트 댓글을 받은 게 이거였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오지랖을 부렸을까? 이게 네. 가장 베스트 댓글이었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웃 아저씨가 정말 좋은 분 아니냐. 그래도 선행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분이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또 차주가 가장 속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호의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여기 온금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는데 지금 잠시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오후에 이임식을 열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바로 2분 뒤에 이 내용 자세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픽의 박진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로 후계자설에 휩싸인 김주애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 화제입니다. 최근 ICBM 발사 현장에 참관한 건데요. 두꺼운 분홍색 모피 재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왔던 만큼 이번에 착용한 모피 재킷 역시 최소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이를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고가 브랜드가 맞다면 극심한 식량난에 어렵게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이번엔 화장품 광고 모델로 변신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화장품 브랜드의 수분크림 소개 영상을 올리면서 처음으로 뷰티 브랜드 홍보 모델이 됐다라고 알렸는데요. 앞서 조민 씨는 3개월 전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식약처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 씨가 신중을 기하겠다라며 사과를 전한 이후 오랜만에 올라온 광고 영상이라 더욱더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춥고 눈도 많이 내리는 듯합니다. 정말 밖에 나가기가 망설여지는 날씨인데요. 그런데 이런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눈을 아주 신나게 즐기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계의 슈퍼스타, 국민 아기 판다 푸바오인데요. 귀여운 외모를 자랑하며 즐겁게 눈밭을 구르는 푸바오의 모습은 보는 사람도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냥 기분 좋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게요. 이번 겨울이 푸바오가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겨울이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밀려오는데요. 그래도 영원한 우리의 아기 판다 푸바오가 한국에서 보낸 행복한 겨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이십니다. 이종근 전 논설실장, 박진영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방금 수락했다 나왔는데 바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바로 직전 한 5분 된 것 같아요. 5분도 안 된 것 5분도 안 같아요. 됐나요? 방송하다 예. 깜짝 놀랐는데 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네요. 법무부 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했고요. 오후에 이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속보가 떴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총선 전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장관을 영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고 한 장관이 오후에 이임식을 갖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법무부가 오후 5시에 이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 장관은 오늘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세가 한동훈 비대위로 대세가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한동훈 장관을 아껴서 이 고려 강감찬 장군을 조선시대 임진왜란에 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어제는 한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말도 나왔었거든요. 이거 잠시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배 12척이 남았어.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남았다 해가지고 그걸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척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오늘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예산이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제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정리하겠다. 네, 저희가 사실 이 방송 시작 전에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해갖고 오늘 이르면 오늘이면 시점이 어느 정도일까? 오후 본회의 오후 2시에 있는 본회의 끝나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사실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실장님, 이 보면 수락하고 오후 5시 이임식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빠르게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바로 임식을 가질 줄은 아마 예상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상이다.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 김기현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이 고작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비대위원장을 지금 이렇게 추천을 한 것이고요. 물론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불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원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 수는 없고 전원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 일주일 동안의 과정들 이제 그 원내에 의원들의 의총이 있었고 또 당협위원장까지 확대해서 회의가 있었고 또 자문위원회 자문들의 자문도 들었고 이런 과정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권력을 주어지는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통과 의례였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주일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그 비상시국에서 어떤 정당이든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지도부를 꾸리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이다. 다른 어떤 예를 비춰봐서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일단 오늘 수락을 했으면 바로 이제 3일 뒤죠. 전국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의결이 될 거란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뭐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한 이유 그만큼 비대위 체제를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뭐 절박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부터는 이제 정치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총선의 시간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총선의 시간이 되려면 사실상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원래 있다고 한다면 공관위원장부터 발표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실제로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밝혀가면서 1월 달 2월 초까지는 공관위의 시간이 되고 아마도 김기현 대표가 계속 있었다면 그 1월 11일 정도에 한동훈 장관이 사표를 쓰면서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김기현 대표가 없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두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한 가지는 쌍특검. 즉 12월 말까지 민주당의 어떤 대공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실상 이 총선이 블랙홀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어떤 총선이 되느냐가 사실 당 지도부가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공석으로서 그런 어떤 비상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테고 두 번째는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건 어차피 공천의 물갈이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백가쟁명이 될 거예요. 누가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누수를 방지하는 어떤 차원에서라도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어떤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뭐 국민의힘 원로들이 어제 뭐 이순신 장군의 한동훈 장관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지난번 연석회의에서는 당협위원장이었나요? 위원들이 강감찬 장군에 언급하기도 했고요. 일단 국민의힘의 특급본 투수로 한동훈 지금 현 장관을 이렇게 띄웠었는데 일단 빨리 됐으니 일단 민주당 쪽에서도 어떻게 볼까요? 뭐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누구의 구원투수냐 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원하는 구원투수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원투수일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셨고요. 저는 뭐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나름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완전히 무너졌구나. 참 나중에 후일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경호실장인 장세동 씨를 민정당 대표로 만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앞에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가 특검이 올라왔을 때 국민의힘 내에 이탈자가 없도록 단속하기 위해서 용화대에서 최측근을 파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에 선조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고요. 강감찬 장군은 백전노장입니다. 지금 드라마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연산군 시대에 임사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산군이 최홍사를 임사홍으로 내보내잖아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최홍사 내려보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오후 5시에 이임식 법무부 장관 이임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밤에 이뤄졌을 것 같아요. 간밤에 아니면 아침 일찍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전까지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일까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임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에 이제 장관 사퇴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떤 일단, 일이 있었을까? 한동훈 장관은 제가 또 취재도 해보고 한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망설이고 고사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측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 마무리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즉 취임 초부터 이야기했던 부분, 이민청 부분이라든지 번제 피해자 구제라는 부분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이 세 가지가 사실 이런 11일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직전까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어떤 선이 있어야만 자기가 처음에 취임식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마무리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자기가 정치권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으로 하면 자기의 어떤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 쪽에서의 그런 설득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당의 입장은 임재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즉 당 지도부 전체가 좀 시간을 갖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최고위원들은 아니 이러지 말고 1월까지 좀 원내대표가 당 권한대행으로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예가 많았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시에 이제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꽤 오랫동안 했었던 적도 있고요. 최소한 뭐 한 20일 한 달은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윤재욱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이런 회의들,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양쪽에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그 법무장관의 이 고민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의 드라이브 이 두 가지가 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맞닿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원래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24일쯤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이후에 정식 임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오후에 사직서를 낸다는 건 아직 정식 임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 정식 임명이 되는 건 수순이기 때문에 빠르게 차관 대행 체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차관 대행 체제가 사실 좀 선왕설레가 많아요. 네. 지금 원희룡 장관도 정치권에 들어오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임식을 갖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행 체제라는 건 어쨌든 지금 한 장관의 부처에 공백이 생기는 어떤 상황이죠. 아무리 대행 체제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이임식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속 이거 비대위원장 수락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뭐 간다? 이거는 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무리 짓고 확실히 마무리 짓고 아무리 좀 비판적인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권한 대행 체제, 그러니까 차관 체제로 가면서 확실하게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으로서 이런 논쟁들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게 아마 이 한동훈 장관과 당 지도부가 서로 합의를 본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뭐 결심을 했겠죠, 사실. 어제 또 기자들과 만났었는데 보통 답변을 잘 하는데 어제는 사실 말을 아끼면서 사실 제가 마음이 독하게 마음 먹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장관 기자 이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한 장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직접 독해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제 한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해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을 좀 아끼겠다는 취지로 한 얘기였습니다. 확실히 지난달하고는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어떤 질문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검법 제가 이후에하면 받으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에서 특별하게 해석의 여지가 건 없어 보이죠. 기자님,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는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혹시 오늘 말씀을 좀 아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장관은 불필요한 질문도 다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이때 그런 한 장관이 결심을 하고 이제 말을 아끼는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이분이 독하게 변했다 얘기했는데 야당 그 수사하고 때려잡는 데는 이제까지 독하게 계속 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인 거고요. 실제 한번 보십시오. 그 행태라든가 언행이 과연 집권 여당의 당대표 감이 맞는지 우리 그 시청자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장관이 바로 특정 정당의 대표로 간다? 그러면 이분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할 때 특정 정당의 편을 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공직을 수행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사정기관의 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관례적으로라도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특정 업무를 했던 분들이 바로 민간기업에 몇 년 동안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하고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한번 지켜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비대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선출된 대표입니다. 선출된 대표가 물러나면은 그 뒤에는 또 다른 또 대의민주주의적 절차 그리고 또 뭐 어떤 선출된 사람 예를 들자면 뭐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장 좀 이 승계했다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군사작전 하듯이 대통령이 찍은 사람을 바로 픽해서 꼽는다. 이거는 또 정당 민주주의를 굉장히 좀 훼손하는 부분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야당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그런 비대위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알겠습니다. 이 실장님 덧붙이시자면요. 예, 조금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그 민주당 대표에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정기관의 장이 정치권에 오려면 뭐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추미애 장관은 현직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워크숍에 사정기관에 장이 가서 막 자기의 그런 어떤 법무장관의 어떤 이야기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흉도 보고요. 검찰총장 흉도 보고. 그리고 사정기관의 장이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소속 정당의 초선 의원들 워크숍에 강연을 간 것도 저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렇다면 박범계 장관은 임명하지 말았어야 됐다. 왜? 박범계 장관은 현역 의원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사정기관의 장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박범계 장관은 아주 중요한 쟁점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장관이 아니라 의원직 신분으로 가서 투표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또 활약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것이고요. 사실 선출직 그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대책위원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민주당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길게 시간 안 끌고 네. 그런 원내대표에서 바로 비대위로 임명해서 바로 중앙위가 통과시켜갖고 그게 보통 한 20일 정도 이내인데 한 일주일과 20일 차이가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난리치면서 대권 출마해서 대통령 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안 해야죠. 그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정당성인데 야당이 과거에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그럼 뭐하러 자기가 그 비판을 했습니까, 과거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름하고 이제 비대위원장 수락을 했으니 미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할 거냐 아니면 실패할 거냐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과거 국민의힘 계열 당 비상체제 뭐 1996년 15대 총선 때 이회창 선대위원장 했던 일 그리고 2012년도 박근혜 비대위원장 됐던 일 이게 사실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또 하나 실패 사례를 보면은 비교하자면 2012년 박근혜냐 2020년에 황교안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동훈 실장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 권력이 얼만큼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든 다 결정을 하십시오 하고 권력을 쥐어지면 예를 들어서 공관위원장
아니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이 사람을 하세요. 아니에요. 정치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 사람을 하세요. 여기에 휘둘리다 보면 네. 사실상 이게 왜 괜히 우리가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했구나 하면서 이리저리 어떤 일정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권이 자신한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차곡차곡 휘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고스란히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럼 황교안 대표 황교안 비대위원장 또는 황교안 대표의 길을 걸을 거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그때 당시에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제대로 못했고 조언을 제대로 못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종로로 갈 거냐, 뭐 비례로 갈 거냐를 두고 2개월 이상을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거취 문제 때문에 기자들한테는 시달리고 또 전체적인 공천 관리는 김영호 위원장한테 맡겨서 이 결과를 낳게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네. 황교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이 업무 파악을 빨리 해갖고 이견 없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 설왕설래가 없게 자신의 어떤 책임 하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원장님 쉽게 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 했나요, 드릴게요. 이 분명히 이정군 실장님 말을 국민의힘 알 거란 말이죠. 다 보완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완이 안 돼요. 보완이 안 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회창 그 총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총리로서 김영삼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확장성이 있다는 이야기면 예.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낸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아들인 김현철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더 확대하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형인 이상덕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이 무슨 확장성이 있고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가족은 그 아니지 안에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안에 지지율 일부를 가져갈 뿐이지 예. 다른 어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확장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네. 여기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당정 관계, 수직적에서 수평을 바꿀 거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반기 할 말 할 것이냐, 여기에 좀 방점이 좀 찍히는 것 같은데 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일부 보도 보면은 네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아래 뭐 부하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네네. 아래 함께 일하면서. 직원으로 있을 때는 네네. 자기 뜻을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키려고 어떤 대안을 갖고 하든지 네. 어떤 쓴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귀저가 이어질지 관심이거든요. 예, 민주당에 제가 조언을 하나 하면 뭐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좀 양쪽 당을 보고 있지만 영화 대부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이 흐려진다. 즉 한동훈 장관을 미워하는 감정이 앞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를 무조건 무슨 아들 운운하면서 또는 오른팔 운운하면서 치부해버린다. 그런데 이것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2020년도에 이철희 의원 그리고 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을 극찬을 했어요. 최고의 에이스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검사다. 에이스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무일 검찰총장도 말리고 또는 윤석열 중수부 과장도 말리고 했던 수사들을 전부 다 관철시켰습니다. 독대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 아이고 이거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라.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윤석열 검사 그러니까 중수부 과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은 사람이야. 이건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 또는 저 한동훈은 독립군이야. 즉 함께 일해서 이런 어떤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는 건 무조건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 팀의 어떤 의견 물론 이게 조율도 되고 뭐 하는 어떤 뭐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어찌됐든 자신이 관철되는 자신의 어떤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네. 판단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나는 그 누구한테도 맹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네. 사실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팔이다, 뭐 아들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건 그냥 미운 감정이지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질문 드리면 부원장께서는 분명히 못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아니, 질문 뭐야, 들어볼게요. 맹종하지 예. 않았다는 이야기가 네. 어떻게 들리면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요. 아까 말씀 이철희 수석이나 정봉주 의원이 칭찬하셨던 것은
개별 검사로서 수사를 잘한다. 뭐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은 국가를 운영하는 보편적인 정책 이해도라든가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 얘기도 해볼게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된다면 이제 가장 맞닥뜨릴 게 특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특검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여권에서 좀 민감해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그 얘기 나왔습니다. 총선 후에 하자, 특검을 받자. 이 얘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물론 안 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부원장님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특검에 대해서 70% 가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역량이 뭐 특별하지 않다, 모자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용산에서 특검 때 이탈자 막으라고 그냥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리자처럼 그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한 2월 달이나 3월 달쯤 되면은 총선 앞두고 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대단한 확장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특공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특검이라는 것을 내용을 보죠. 지금 진짜 유례 없는 특검입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첫 번째 특검이고요. 또 그 특검 내용이 뭐냐면 당사자, 이해 충돌의 당사자인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왜 당사자냐고요? 50억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동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관여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뭐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공정하게 국민의힘은 무조건 배제하고 뭐 정의당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첫 번째는 그런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을 쓰고 있는 뭐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검을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지금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특검을 한다. 이거 가능성 충분한데 그건 뭐 우리가 알아서 해요라는 어떤 대답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러니까 한 1, 2년 반 동안 피의 사실 공표한다고 민주당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법은 정반대입니다. 네. 매일같이 수사를 브리핑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이런 어떤 특검법으로 총선을 2개월 동안 하나의 어떤 그런 이슈로 블랙홀로 만들겠다. 마치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잊지도 않은 생태탕과 잊지도 않은 그런 그 페라가모 구두, 특정 브랜드군요. 구두 이름을 대면서 그 선거 자체를 완전히 네거티브로 몰아갔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네거티브로 몰아가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한데 그것을 총선 전에 꼭 하겠다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빼세요. 거기도 당사자 있는데. 네. 정말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뜨겁습니다. SNS로요 당대표직 사퇴하고 자맹 이어가던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우려라고 해야 할까요? 예상대로라고 할까요? 울산 지역구 출마를 시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단체 문자 메시지를 김기현 전 대표가 보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보냈냐면 울산 남구을 당원들에게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당대표 사퇴 당시에 지역구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설왕설래를 낳았는데요. 네.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에 좀 재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김 전 대표가 보낸 문자 메시지 보면 당의 어려움은 오롯이 당대표 몫이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면서 이제는 좀 더 자주 뵙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당원 동지와 함께하겠다. 당원 동지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이 SNS 계정에 이 국민의힘 퇴사 뭐 이렇게 김기현 대표 SNS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뭐 한때 뭐 탈당설 뭐 이런 것까지 제기됐다고 하는데 일단 대표만 사퇴하고 지역구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난주에 부원장님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공천 안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는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 그때 그 민정당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덤비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공천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이 고달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김기현 대표님은 정치 그냥 완전 끝날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은 이 뭐 국민의힘 소속으로 갈지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무소속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그러게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당 대표를 맡으셨던 분 아닙니까? 당 대표를 맡으셨던 분이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를 할 때 거기에 걸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페북에 지금 계속 글을 어쩌다 한 번씩 올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자들을 직접 만나서 내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라고 또 질문도 받고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 페북에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데 대표가 사퇴를 하는데 페북에 사퇴를 하고 끝 내는 그런 이임식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또 페북에 한 줄 딱 해서 뭐 울산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서 우리가 추정을 하면서 아이고 전임 당대표는 당대표보다 더 중요한 게 지역구다라고 단언화하는 게 참 저는 너무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어떤 분석이라도 좀 이런 행위 자체가 걸맞지 않은 행위다. 그래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가 않다. 즉 뭐 저는 결과는 뭐 우리 부위원장님이랑 비슷합니다. 네. 공천이란 건 어차피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과물을 내야 공천을 받는데 안 받는다가 나오지 전직 대표니까 무조건 달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두 분 다 뭐 적절치 않았다 이런. 이준석 전 대표가 앙숙이죠. 안철수 의원 겨냥해가지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을 해서 논란입니다. 뭐 이렇게 설전은 오간적으로 있는데 욕설까지 한 적은 없었는데 그간 있었던 두 사람의 스토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그거 보고 저희가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덮어졌죠? 보통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 하지만 지성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엔 지성을 좀 의심해야 될 것인 게 이준석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잘 어울립니다. 나이 60 넘어서 좋은 거 배우셨다. 예. 오히려 안철수 의원한테 좀 마음의 안정을 주려면은 옥탁 치는 거 같은 거 심리적 안정이 필요해요. 저 중진 기자들 그분들이 물어보길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딱 안 의원님 목소리가 딱 들리니까. 예, 뭐 그랬나 보죠. 소화가 안 됐나 보죠. 저는 처음에는 이거 요리를 잘못해서 독이 좀 들어갔나? 아니 목소리가 그렇게 컸어요? 앵앵거리잖아요 이제 보면. 이준석이가 이렇게 해가 밥이 넘어가냐고. 아 이거 식당 기절이 없는 거죠. 조용히 좀 먹읍시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내 욕하지 말라는 거 다. 뭐 제일 처음 나온 선거에서 아마 저한테 큰 차이로 떨어졌죠. 아마 그게 상처가 좀 컸을 겁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비먹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비둘기 먹이를 좀 자꾸 비둘기에 꼬이니까 제가 그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먹이를 안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두 사람의 악연 스토리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뭐 일단 재밌긴 한 것 같긴 합니다. 뭐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의원 언급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또 어제 욕설까지 유튜브 방송에 했는데 일단 복국집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긴 한데 박지원 부원장님은 이 사태 두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 때문에 요즘 코미디언들 설 자리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막말을 한 거는 적절치 않은데요. 저는 이제 언론에서도 유튜브라든가 SNS 같은 공사 구별이 좀 불분명한 것들에 나온 것들을 공식 메시지장에서 비판하는 것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논쟁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시간의 문제로서 무조건 이준석 대표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랫동안 정치할 거고 안철수 의원님은 이제 집에 가실 때가 곧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실장님 뭐 짧게 한번 논평해 주실까요? 네. 거의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나 혹은 정치인들의 입에서 막말이 나옵니다. 저는 막말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된다. 품격의 정치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와 상대를 해서 손윗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윤석열 후보 시절에 어쨌든 또 부딪혔고요. 안철수 의원까지 지금 연배를 떠나서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손윗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과연 청년 정치냐. 이렇게 막 함부로 해서 자신의 의견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청년 정치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예의 없는 청년 정치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윤재욱 권한대행이 1시 50분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제 비대위원장 수락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요. 오늘 오후에 최고위원회 열고서 임명 안건 의결한다고 합니다. 자, 오후 내용은 저희가 해서 내일 한번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 프레스 라이브도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